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임원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상간녀가 공동명의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의 실수로 재취득한 면허가 취소됐어요.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남자친구.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합의해야 할까요? 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피해를 보셨다고 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제 온라인 쇼핑 정말 저도 그렇고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평소에 이제 외출이 불편한 시각 장애인분들은 더더욱 좀 필요성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면 이미지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각장애인분들은 화면 낭독기라고 해서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서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문제는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의 경우에는 화면 낭독기를 통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을 수가 있지만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들을 위해 과자를 사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해당 과자의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해 아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난 경우까지 있는 등 힘든 점들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 또 사건이 있기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 메인 화면이나 회원가입 화면 그리고 결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 화면 낭독기로 청취가 가능하지만 이벤트 화면이라든지 상품에 관한 상세 설명이 제공되어 있는 화면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고 그림이나 그 사진의 그 상품에 관한 정보며 광고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은 상품 정보나 광고에 대해 인지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상품 정보는 이제 그 화면 낭독기로 이렇게 좀 기술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정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의 어떤 과자를 샀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그런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들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 963명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시각장애인에게도 온라인 쇼핑몰의 접근성을 갖추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회사의 차별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회사는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판결 선고 후 한 달 내에 원고들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과 그리고 만약 회사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매일 30만 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어떤 내용을 좀 문제를 삼은 걸까요? 예,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삶의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그 법인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온 판결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 긴 기다림 끝에 정말 좋은 결실을 맺었는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판결, 1심 판결부터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이 원고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회사의 차별 행위로 인해 상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면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상품에 관한 정보나 이벤트 안내 부분에 대한 사항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청취 가능한 텍스트가 아닌 경우 이에 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 인정이 됐고 일부 이제 승소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원고들의 그 청구가 좀 받아들여진 것 같기도 한데요. 항소심 판결은 어땠나요? 네, 항소심 판결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1심 판결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우선 1심 판결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 항소심에서도 핵심적인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즉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하였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의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 특성을 고려하면 위 차별행위가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1심 법원 판단 중 위자료 10만 원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 이제 청구할 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이제 지급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1심에서는 10만 원 정도 인정이 됐다가 항소심에서는 이제 고의 과실이 없다. 그래서 위자료 10만 원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취소를 했는데 원고 측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판결이었을 것 같아요. 원고 측에서는 이 배상 판결을 취소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 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상고장을 제출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고심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있을 텐데, 고의 과실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상고심 결과는 뭐 어떻게 좀 예상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고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결국 쇼핑몰 측의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1심, 2심 모두 쇼핑몰 측에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배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쇼핑몰 측의 접근성의 개선 노력, 이미지 중심 서비스의 특성, 당시 기준에서 기술적 한계 등을 얼마나 면밀히 평가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다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위자료 인정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겠지만 상고 기각이 될 가능성 역시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이제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쉽지 않은 그런 또 소송인 것 같습니다. 이게 1심과 항소심이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고가 900명이 넘거든요. 재판부의 신중하고 또 무게감 있는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8년 전에 네, 남편의 내연녀 문제로 네, 그 여자 회사에 그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유와 증거를 민원을 넣었었고요. 네, 그 회사에서 조사 중 네. 추가 증거까지 적발되어서 결국 불륜이 인정되면서 아, 네. 내연녀는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아, 네네. 그래서 이 문제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네, 2년 만에 모든 재산과 뭐 부동산, 뭐 채무 이런 것들을 5대5 공동 명의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 네네. 남편분의 이제 불륜으로 이제 네. 이혼하시게 되셨고, 지금 5대5로 지금 공동 공동 명의. 명의 네네. 상태예요. 네네. 네, 8년 동안 그 상가 임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고, 아, 네. 그러던 중 이제 지난 4월에 1층 상가에 공실이 생겨 네. 그 전 남편이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고 바쁘니까 네. 지금 전 임차인과 같은 금액으로 네. 중개사에서 각자 비대면으로 계약하자는 제의를 했고요. 네네. 계약서상 임차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어요. 아, 네네. 전 남편 저 임차인이 1일 간격으로 중개사 방문해서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요. 네. 계약금이 이제 반반 저와 전 남편에게 입금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전폰에 보수를 해줘야 한다며 네. 과한 비용을 청구하는 전 남편의 이상하던 차에 네. 우연히 저희 건물 뒤에서 인테리어 업자랑 같이 대화를 하는 내연녀인 듯한 신호액을 보게 됐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전화를 그 임차인에게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네. 전 남편은 그 여자가 아니라고 전화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어쨌든 상가를 같이 공동으로 갖고 계시고, 그렇죠. 네네네. 그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인테리어 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 그 약간 내연녀 그분 비슷한 그런 실루엣을 지금 보셨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과한 그 철거 비용, 지출 비용을 요구했고요. 네.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 개명을 하고 전화번호는 바꾸고 아, 네네. 주소지는 거짓말로 작성하고 아, 네네. 했던 내연녀임이 제가 확인이 돼서 아, 네. 제가 위약금 2배를 배상하고 네. 그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그럼- 내연녀 분인 걸로 이제 밝혀진 거군요. 개명도 네네네. 하셨고, 지금 전화번호도 바꾸고, 주소지도 거짓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전화번호는 2개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네. 원래 사용하던 거는 그냥 사용하고 아마 저한테만 그 번호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계약 해지를 원하시고, 네. 네,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잔금을 이체를 그냥 해버리고 아, 네. 잔금이 지급됐으니 계약 완료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네네. 저는 즉시 반환하려고 임차인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미 해지 상태라 이체가 불가했고요. 아, 그래요. 계좌까지 내용 해지를. 증명을 네. 보내고 공탁을 하러 법원에
있지만 네. 공동임대인 2명의 보증금 전액이 들어간다고 하여 음. 저는 공탁을 못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후로 상가 진출입 현수막을 제가 게재해서 그 진출입 금지 아, 네. 현수막을 게재를 하고 남편은 떼고 옥신각신 몸싸움을 하면서 네.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현수막 때문에 경찰서도 들락날락하고요. 아, 네. 스트레스를 받던 저를 본 큰아들이 네. 갑자기 본인이 1인 시위를 하겠다며 아이고, 네. 네. 아, 자꾸 좀 그 일이 말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2주가 흘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노력 중인데 네, 일단은 이게- 전화를 주신 것 자체가 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고 지금 이 순간에 뭘 할 수 있을지 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연 잘 들어봤고요. 옆에 이제 임원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도 사연 들으면서 지금 너무 놀라운 사연이라 이거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우선은 그 계약 관계부터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 남편분과 지금 상담자분께서 공동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하신 건 맞으신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계약금은 그때 얼마 이렇게 하셨나요? 6천만 원이요. 6천? 계약금요? 예, 계약금. 당시는 250만 원 저한테 보내줬고요. 예. 나머지는 잔금으로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잔금으로. 네, 그 5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들어오고 나서 이 사실 알고 나신 다음에 네. 500만 원 제공할 테니까 계약 해제하자라는 아니, 저는 의사를 750만 원 배상한다고 했어요. 전 750이요? 남편도 250을 받았을 거니까. 예. 각자 250씩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들어왔을 거라 추정해서 예. 제가 그 사람 것까지 위약금을 배상하겠다라고 했죠. 예. 우선은 그 상담자분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궁금해할 점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요 계약 관계를 좀 없애버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으실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좀 고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임대 케이스라 이게 혼자만 이렇게 하셨다면은 좀 더 간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공동임대 케이스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민법상 그 계약을 이제 없애버리는 방법이 이제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계약이니까 이제 해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소를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나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네. 계약금 해제라는 이제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기로 하자라는 뭐 네. 특약을 하셨다면 그걸 약정 해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앞으로 그냥 해제하기로 합시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합의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임대인 임차인 간에 이제 지켜야 될 의무를 만약에 이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제 그 해제를 하는 걸 이제 법정 해제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해제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계약금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잔금까지 모두 다 들어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계약금 해제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실 때 배액 제공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750만 이렇게 제공을 하시면서 이제 계약금 해제를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에 대한 에 대해서도 좀 불충분한 그 계약금 해제였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이 돼요. 100이면 얼마가 전체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분 250, 그 다음에 그 상담자분 250을 계약금으로 500을 받으셨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제공을 하면서 계약금 그거는 해제 맞죠. 왜냐면은 전 남편이 250 받았으니까 그거는 돌려줘야죠. 본인이 받은 건.
그래서 총 1,000만 예, 예. 원이라고 명시했어요. 1천만 원을 제공을 하시면서 이제 네네. 그 계약금 해제를 이제 의사표시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동임대 케이스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민법 547조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어요. 해제권에 이제 만약 이제 일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이제 다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는 그 전원에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를 하시려면 공동 임대인 모두가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그 해제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계약금 해제를 유효하게 이제 하려면은 이제 상담자분뿐만 아니라 전 남편분도 계약의 해제 의사 표시를 같이 했어야 해제권 행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 남편분은 지금 처음부터 오히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안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그 내연녀분과 짜고서 이런 사달을 이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해제 의사 표시 자체를 앞으로 뭐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해제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게 예. 법적으로는 유예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좀 가능성을 그나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취소 사유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제 민법상 취소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사기 취소나 뭐 차고 취소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사기 취소의 경우에는 일단은 상대방이 이러한 정보를 이제 알았다면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기망행위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별다른 그 외의 요건으로 이제 위법한 기망행위여야 이제 사기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예, 근데 이 정보를 이제 묵비한 것 자체가 이게 법 체계에 반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차고 취소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차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의 동일성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률행위 중요 내용의 부분에 대한 이제 착오를 유발한 걸로 볼 수가 있어서 차고 취소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또 취소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제권과 달리 이제 뭐 그 어느 한쪽이 이제 다수라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같이 이제 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민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각자 취소 사유가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좀 참고할 만한 이제 뭐 사례가 있는지는 좀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떠한 이제 착오에 관련돼서도 이것이 재산상의 이제 어떠한 뭐 손해나 피해를 일으킬 만한 착오였는지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건 역시도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은 착오 취소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전 내연녀 분이 뭐 월세 지급이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적 계약으로서 그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당사자, 즉 어떠한 사람을 임차인으로 둘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강조가 된다면 뭐 착오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네요. 예. 네. 그러면 저 계약서상 임차 기간은 예. 2025년 몇 월부터 몇 월이 명시되어 있으나 예. 임대료 지급일이 월이 미작성 상태예요. 예. 날짜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매월 며칠부터 매월. 네네네. 예. 그런데 그 지급일이 이미 지났어요. 예. 근데 임차인은 임대료 월을 언급한 적 없지만
전 남편은 문자로 그 날짜, 월과 날짜를 저한테 보낸 적이 있었고요. 그 날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났어요. 예, 예. 그럼 이거 연체로 봐지는 건가요? 일단 임대차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뭐 그때부터 매월 며칠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선납인지 후납인지 이런 내용도 없는데 상관없나요? 그 매월 며칠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월은 안 작성했고요. 일만 작성돼 있어요. 임차 기간은 6월 예. 뭐 며칠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임차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맞아요. 그쵸? 근데 임대료를 그 각 달에 며칠에 지급할 것이냐를 이제 별도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고 보이는데 맞을까요? 예, 월만 작성돼 예, 예. 있어요. 월만이요? 일은 안 작성이 안 돼 있고? 네. 아니, 월이 아니라 일만 예, 작성돼 예, 있어요. 예. 그러면은 각 월마다 그 일자의 월세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네. 이제 그것이 지급이 안 됐다면 연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개월이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예. 공동 임대인이 계약 유지를 고수한다고 해도 3개월이 연체되면 제가 독단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게 규정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 임대인 모두의 그 해지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남편분이 그 해지권을 행사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방의 해지권 행사를 좀 강제할 방법에 대해서는 뭐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결국엔 뭐 그 상담자분께서 전 남편분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뭐 채권자 대위권 행사 방식으로도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쉽게 좀 더 그 다른 자료들을 좀 제가 봐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개월이 공동 명의인 경우 예. 저 혼자만의 3개월을 또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양쪽 다 3개월이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간 연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즉시 그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이 그 3개월 연체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해지권을 행사를 이제 원칙대로 한다면 양 임대인께서 이제 하시면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는 건데요. 네. 네. 상담자분께서는 이제 뭐 3개월 연체를 이유로 해지권을 단독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진 않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 남편분의 해지권 행사도 같이 있어야 계약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분이 이제 해지권 행사를 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강제를 할 것이냐. 만약 이제 상담자분께서 뭐 남편분에게 어떠한 뭐 계약상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피보존 권리로 해서 이제 채권자 대위 형식으로 이제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예, 예. 당연 종료는 아닙니다. 예, 예. 아닌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뭐 설비 및 간판 뭐 임대차 목적물을 현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최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번에 철거 및 보수 비용을 뭐 파손된 유리 이런 것들을 저에게 청구를 했었단 말이죠. 예. 이거를 제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현 상태로 그대로 인수할 것을 요구를 했다는 건가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계약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임대차 목적물을 현 상태로 인수해야 하며 예. 영업에 필요한 내부 시설은 기존 시설의 구조 및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서면 승인을 및 감독하에 의뢰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제가 최초에는 유리가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비용을 얼마 정도 지출할 의지가 있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줘야 될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요게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분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이제 의무가 기본적 의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 임차 목적물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 자체에서 요 그 상황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작은 통상적인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뭐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의 파손이냐, 이 부분이 좀 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임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의 규모의 뭐 유리창 파손이다. 네. 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 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그 않다. 부분은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통상적인 아주 작은 규모의 이제 파손이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 측에서 스스로 이제 비용을 투입해서 고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최초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제가 뭐 비용을 지출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라도 지금 그 파손된 그 심각한 부분만 저희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바꿔 번복해도 상관은 없다. 아니 그 제가 이게 뭐 구체적인 뭐 어느 정도 파손 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 파손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에 제가 네. 비용을 얘기한 거와 동일하게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네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리고 일단은 뭐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예. 답답한 지금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일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 보실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런 판단들을 조금 지금 법률 상담을 아마 받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아들의 그 1인 시위 그 말이 컸어요. 아들에게 아. 그런 거를 제가 하는 걸 제가 볼 수 없어서 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 걸 후회도 하긴 했어요. 아이, 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만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여러 가지로 이게 그 임대인이 2명이어서 좀 굉장히 네,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죠. 예, 이게 예. 임대인이 2명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뭔가 계약이 해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해제 의사 표시도 같이 해야 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해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취소를 한번 지금 살펴봐 주셨는데 사기 취소하고 차고 취소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사기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좀 위법한 기망 행위여야 되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뭔가를 위반했다고 보긴 또 어렵다 이런 예.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가장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차고로 인한 취소일 것이 같은데 이제 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 내가 이 부분을 알았더라면 이 계약을 아마 진행하지 않았을 거다. 그 부분을 좀 주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이게 뭐 개명도 하고 예. 예, 아예 이게 그 분인 줄 몰랐고 그 분인 줄 알았으면 사실 그 전 내연녀를 임차인으로 절대 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임대차 계약인데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마음대로 좀 취소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 임대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법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이제 계약 기간을 이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최초 계약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갱신 의사가 있다면은 앞으로 이제 한 몇 년을 더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네.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든 좀 저로서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네,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전 남편분에게 어떠한 뭔가 그 채권이라든지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조금 어떻게 좀 가능성을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주셨는데 일단 지금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서 좀 철저하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023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작년 9월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면허를 새로 취득했는데요. 그런데 면허 취득 후 발생한 접촉사고로 경찰이 면허증을 확인하던 중 결격 기간이 3년인데 1년으로 잘못 등록된 것 같다며 면허를 다시 취소시켰습니다. 저는 분명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정식 절차를 밟아 면허를 취득했는데 경찰의 행정착오로 다시 면허 취소가 된 게 너무 억울한데요. 그래서 경찰의 안내에 따라 행정심판도 청구해봤지만 기각됐는데요. 경찰의 잘못인데도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건지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면허를 다시 땄는데 결격 기간 착오라면서 다시 취소를 시킨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 있는 일이에요? 뭐 이게 워낙 그 결격 기간 관련돼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이루어진 뒤에 상담자분처럼 결격 기간 적용에 오류가 생겨서 면허가 잘못 발급되었다면 재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게 사안마다 결격 기간이 다 다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지금 취소가 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결격 기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전력,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피해 발생 여부, 음주 측정 불응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면허를 나중에 다시 취득을 했는데 접촉사고가 나서 이제 경찰이 면허증을 확인하다가 지금 이제 결격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결격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원래 불가능했던 거였던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서 정해진 결격 기간이 이제 도하기 전이라면 뭐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뭐 어떠한 시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필기, 뭐 기능, 도로주행 뭐 이런 것을 이제 전혀 볼 수가 없기 근데 때문에요. 이분은 어떻게 면허가 이렇게 새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 등록이 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법에 따른다면은 3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잘못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면서 결격 기간 행정상의 자체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경찰 측에서 행정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안내에 따라서 사실 취득을 한 건데 재취득한 면허가 지금 취소가 됐다면 지금 그 책임은 사실 그 안내를 잘못해준 그 경찰분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은 뭐 면허 취소, 그러니까 면허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경찰 측에 행정착오가 없었다면 그 3년의 결격 기간이 이제 적용이 됐겠지요. 그러면 네네. 뭐 이제 상담자분께서는 해당 면허의 재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시 취득한 면허를 재취소했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뭐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에 대해서 경찰에게 취소 자체만을 놓고 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아예 몰랐다면 이렇게 면허 취득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경찰의 실수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라면 좀 뭐 국가 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뭐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좀 뒤집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경찰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운전 면허 발급 관련 업무는 경찰 공무원이 이제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었고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이거는 직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자분께서 면허 재취득과 관련돼서 이를 믿고 면허 재취득과 관련돼서 뭐 각종 비용을 투입을 하셨다면 뭐 그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뭐 아직 그 제소 기간이 도과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이제 면허 재취득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경찰 측에서도 사실 실수를 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시는 뉘앙스로는 이게 뭔가 뭐 행정소송을 간다고 해도 이 면허를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게 들리거든요. 네. 거의 불가능한 걸까요? 이게 법에서 기간이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뭐 행정청의 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법 자체를 지금 다퉈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네. 요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또 이제 면허가 결격 기간 중에 발급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위법한 위법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다시 인정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좋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현 상황에서 좀 경찰 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시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생활상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많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아이랑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어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멈춰 있는 차 뒤편에서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왔고 저희 아이 어깨와 팔 부분을 치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멈추라고 소리쳤는데 힐끔 돌아보고는 그대로 가더군요. 언뜻 봤을 때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지만 아이가 아직 6살이고 체구가 작다 보니 혹시나 싶어서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팔에 멍이 들고 살점이 뜯긴 부분이 있었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 손목이 살짝 골절돼 결국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화가 나서 경찰에 전동 킥보드 뺑소니로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에서 가해자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중학생 미성년자였어요. 게다가 사고가 난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더라고요. 사고를 내놓고 그대로 도주한 것도 제 아이가 다쳐서 이 더위에 깁스를 하고 다니는 것도 화가 나는데 막상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니 합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처벌이 약한지도 궁금합니다. 참 굉장히 좀 화가 나셨는데 또 상대방이 이제 중학생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좀 약해지시고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킥보드 타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이 사고 뭐 관련한 사연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동 킥보드도 이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조의 3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용 이동 장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네, 사연을 보면은 지금 보행자 신호 당시에 발생을 했고 킥보드 운전자가 가던 중에 돌아봤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사고를 인지를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몰랐던 게 아니고 그러면 약간 정말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뺑소니일 것 같은데 뺑소니면 처벌이 더 가중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직후 뭐 힐끔 돌아보기도 네, 했고 네. 특히나 상담자분께서 이제 소리도 지르셨다고 네, 네. 하셨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을 한 경우에는 정황상 이제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해서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를 찾았는데 중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이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전동 킥보드 사용에 좀 제한이 있거나 나이에 따라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다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종 원동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네. 이제 이종 원동기 면허는 근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고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중학생 가해자분이 만 16세 미만이었다. 아, 미만일 그러면 수도 있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오, 무면허 운전일 경우에는 사실 더 또 네, 가중처벌될 그렇습니다.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뭐 가해자가 지금 좀 미성년자이거든요. 미성년자여서 뭐 처벌이 적게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게 그 실제 양형사유에서 좀 고려는 될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이제 미성년자이니까 당연하게 뭐 가중처벌을 면제한다 뭐 이러진 않습니다. 네. 지금 문제되는 상황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5조의 3에서의 도주치상죄, 뺑소니도 문제가 되고 또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맞아요. 요것도 지금 이제 어린이 문제가 될수 보호구역이라고 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무면허 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기 때문에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제 계속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니까 합의를 해야 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뭐 기준이라든지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일률적 기준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그 다음에 가해자분이 저지른 그 죄질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긴 하더라도 골절상이 발생을 했고, 네, 깁스를 했죠. 예, 가해자에게 이제 도주치상과 그 어린이치상 혐의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500만 원 이상부터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가해자 처벌 어떻게 좀 진행될지도 궁금해하시고 계신데요. 어떤가요? 우선 이제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이제 형사 절차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만 14세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부 성취 후 보호 처분 절차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만 14세 이상이어서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가법상의 이제 도주치상 그 다음에 어린이치상 이런 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만 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요. 합의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해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아이가 다친 상황이어서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이제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진단서나 뭐 치료비 영수증, 그다음에 사고 직후에 뭐 이와 관련된 메모 등을 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권해드립니다. 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임원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저희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